통다 통통. 희망의 섬을 찾아. 흰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는 섣달 20날. 강경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 허생과 허생을 따라온 4천여 명의 사람들로 강경 땅 전체가 술렁거렸다. 살 집과 붙일 땅이 있고 농사지어 거둔 것을 빼앗기는 일 없이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양반 상놈의 구별이 없이 평등한 살기 좋은 고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먼 백길을 떠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허생은 강경 장터에 도착하던 길로 먹새와 객주주인 윤서방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허생은 우선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큰 배 50척을 샀다. 4천여 명이 타고 갈 배였으니 널찍하고 튼튼한 것을 골라 고장난 곳은 없는지 목수를 불러서 말끔히 수리까지 마쳤다. 그리고 쌀을 비롯해 보리, 콩, 팥, 수수 등 1년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곡식을 골고루 샀다. 수천 필의 옷감을 끊고 소 300마리와 새끼 돼지 1000여 마리, 닭 수천 마리와 쇠스랑, 괭이, 호미, 낫, 가래 등등의 농사 도구, 돕, 대패 등의 목수 연장, 솥, 식칼, 도마, 소반 등의 부엌 용품까지 부족함 없이 넉넉히 사들였다. 행여 사처녀 식구들의 살림에 불편함이 있을까 싶어 허생은 살림 장만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안성에서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던 허생에게 매화는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꾼 노릇을 해주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새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일이라 허생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일을 꾸몄지만 아무래도 남자이다 보니 세세한 구석에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때마다 매화는 옆에서 허생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재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준비는 더욱 수월히 진행되었다. 매화가 하는 일은 그뿐이 아니었다. 허생을 돌보는 일에는 더욱 열심이라서 어찌나 찬찬하고 알뜰한지 보는 사람마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끼니때가 되면 반드시 행주치마를 두르고 객주집 부엌에 들어가 허생의 밥상을 직접 자기 손으로 차렸다. 어떻게 알았는지 허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곧잘 차려와 허생을 즐겁게 해주었다. 허생은 밥은 좀 진 것을 좋아하고 고기나 생선은 아예 입에 대지 않으며 깍두기와 장을 좋아했는데 매화는 그런 허생의 식성을 금세 알아차렸다. 허생이 담백한 맛을 즐겨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렇게 알아서 식사를 준비해 주니 허생으로서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저녁이면 허생이 향기롭고 맛 좋은 술을 마시길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2, 3일에 한 번씩은 술상을 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허생의 바로 옆방에 거처를 정한 매화는 허생이 잠에서 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한시도 게으름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 제때 앞으로 나서고 물러설 줄 알아서 입안의 혀처럼 극진히 허생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았으나 이렇게 넉넉히 한 사람 몫을 하고도 남으니 허생은 매화에 대해 고마운 마음과 대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워낙 허생에게 잘해주는 터라 객주 주인 윤서방 집에서는 매화가 허생의 소첩인가 해서
아시니 마니미니 하고 불렀다. 그 이야기를 들은 먹쇠가 펄쩍 뛰어 윤서방네 사람들의 오해는 풀렸지만 한번 떠돌기 시작한 소문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기는 힘들었다. 먹쇠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해명을 하는 데 비해 허생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다. 먹쇠가 소문에 대해 걱정을 하자 허생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밝혀지는 법이다. 네가 아무리 뛰어다니며 설명을 해도 이 말이란 놈이 발보다 빨라서 더욱 퍼져나갈 뿐인 게야. 그러니 그저 가만히 기다리거라. 약속한 날이 가까워지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단 2사람의 호적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조부모, 부모, 형제 아이들까지 모두 10명이 넘는 가족도 있었다. 각양각색인 가족들이었지만 새로운 땅, 낙원을 찾게 되리라는 소망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 놓아서인지 다들 표정은 한결같았다. 가난에 찌들어 광채를 잃어가던 눈빛도 다시 초롱초롱해졌고 행복에 대한 꿈으로 얼굴 표정들도 밝아졌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허생은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더욱 바삐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허생은 자신의 가족을 맞아들이듯 한 가족 한 가족 맞아들여 임시로 방을 빌려들게 했다. 10가족 중 한 사람을 뽑아 연락의 임무를 맡기고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게 했다. 그 사람들은 14장이라 불렀다. 14장이란 10가족을 맡아 거느리고 보살펴주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리고 10명의 14장을 모아 또 1명의 104장을 뽑았다. 그렇게 해서 허생의 밑에는 10명의 104장이 있었고 104장 밑에는 또 각각 10명씩의 14장이 있었다. 그리고 14장 밑에는 10가족이 있었다. 이와 같이 무리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허생은 연락할 일이 있을 때마다 처녀 가족을 일일이 부르거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10명의 백사장에게 전하면 거기 모인 모든 가족에게 즉시 전달이 되었다. 또 이와 반대로 어느 14장 밑에 있는 가족 중 누가 아파서 약이 필요하다거나 누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으니 산파와 쌀, 미역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고향에 작별 인사를 하러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들도 14장을 통해 쉽게 허생에게 전해졌다. 14장 제도는 쉽게 서로의 필요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였다. 어쨌든 허생이 돈을 물 쓰듯이 하며 가진 물건을 다 사들이는 바람에 강경장터에서는 또 한바탕 큰 난리가 났다. 난데없는 큰 부자가 들어와 그 큰 배를 자그마치 50척이나 사들이고 수천 석의 곡식에 수천 마리의 가축, 농사 도구와 살림살이를 산더미같이 사들이는 데다 값도 부르는 대로 모두 내고 있으니 웬만한 장사꾼들은 그 바람에 큰 횡재수를 잡은 셈이었다. 강경에서는 강아지가 돈을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돈이 흔하여졌다. 아무리 강경장터가 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세월이 좋고 모든 것이 풍성하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한양의 어떤 부자가 돈은 많고 할 일은 없어서 심심풀이 장난을 하느라고 그런다는 소문만 심심찮게 돌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오래지 않아
정도령이 계룡산 신도내에 도읍을 정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 준비로 이렇게 떠들썩하다 하기도 했고 그 큰 배를 타고 남해 바다에 있는 신조선으로 실어갈 물건들이라 하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년에 또 호란이 난다는데 아마도 한양 양반들이 지리산으로 피란에 갈 채비를 하는 모양이라고 입방아를 찧었다. 이렇게 별별 소문이 다 떠돌더니만 얼마 후에는 헉수룩한 사람들이 이불 보퉁이야 옷 보따리들을 들고 지고 이고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꼬리를 물고 자꾸만 모여드는 사람들은 다들 혼자가 아니요. 부부를 중심으로 노인이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수천 명이 모여들기에 이르렀다. 그 커다란 강경장터가 사람으로 미어질 것만 같았다. 잠잘 방이 없어서 사람들은 사방에다 옴을 팠다. 강경지방 사람들은 무슨 변고가 난 것이라고 불안해하며 구석구석에서 수군덕거렸다. 그러다가 그 모여든 사람들의 입에서 살기 좋은 고장을 찾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궁금증이 풀렸다. 살 집이 있고 붙일 땅이 있고 농사에서 거둔 것을 빼앗기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낙원을 찾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며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다. 빼앗기고 굶주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런 땅이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는 중에 드디어 출발할 때가 가까워 왔다. 배 50척 가운데 20척에는 곡식을 싣고 다른 10척에는 소와 돼지와 닭 등의 가축과 여러 가지 살림 도구를 실었다. 그리고 나머지 20척에는 사람을 태울 참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허생은 10사람의 백사장을 불러 예정대로 날이 밝자마자 길을 떠날 터이니 전원을 모두 부두로 모이게 하라는 전가를 했다. 백사장들은 신이 나서 십사장들을 모으고 십사장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떠날 채비를 하십시오. 떠날 준비를 하시오. 다들 신명이 나는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고 식구들을 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오랫동안의 고생이 끝나는 날이라 생각한 것이다. 드디어 다음 날 아침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부둣가에 모였다. 모두들 희망에 부풀어서 추운 줄도 몰랐다. 바다 저편에서 흐린 하늘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사람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 밝고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허생도 소풍 가는 어린애처럼 마음이 들뜨고 흥분이 되는 것을 느꼈다. 날이 흐릿해지더니 이윽고 굵은 눈발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처음 내리는 눈이었다. 첫눈은 누구에게나 반가운 것. 내리는 눈발 속을 모두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눈송이처럼 행복한 미래도 금세 잡힐 듯했다. 쏟아져 내리는 눈발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이 한 겹 두 겹 쌓였다. 4천여 명이 가는 앞길을 축복하는 듯
상서로운 눈이었다. 떠나는 사람 4천여 명, 구경하러 모인 강경 사람 수천 명이 그 넓은 강경 부두를 모두 뒤덮었다. 눈발이 더 많은지 사람들이 더 많은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차가운 한겨울 바닷바람이었지만 모두의 가슴속이 뜨거운 때문인지 추운 줄도 몰랐다. 떠나는 사람들은 각기 14장이 지휘하는 대로 10가족씩 한 무더기가 되어 따로 모여서서 배에 오를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 자칫 잘못해서 혹시 못 떠나고 남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은 함부로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먼저 배에 오르려고 다투는 일은 없었다. 비록 그들은 팔도 각처에서 모인 남남이었지만 탐욕스러운 양반네들 밑에서 굶주리며 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어느새 서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허생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그 미소가 노랑 수염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허생은 여전히 낡아빠진 갓과 꾀재재한 옷에 남학신을 신고 이리저리 부산스럽게 돌아다녔다. 사람들의 흥분과 희망이 전염되어서인지 그도 덩달아 활기차 보였다. 허생을 오늘에야 처음 보는 구경꾼들은 모두 그 보잘것없는 겉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다. 저렇게 조그만 사람이야? 아니 그 부자라던데 참 이상하네. 그 정말 저 사람이 부자일까? 내가 보기엔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허생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저 사람은 허생이 아닐 거라며 수군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부자라는데도 뭐 참 검소하게 옷을 입었구만. 저 눈빛 좀 보시오. 얼마나 위엄있고 지혜로워 보이는가. 하고 허생의 검소함과 당당함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다.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배에 올라탔다. 다 출발! 가자! 신이 난 아이들이 두 팔을 지켜들고 목청껏 외쳤다. 모두가 배에 탄 것을 확인한 허생은 맨 앞에 배에서 하얀 길을 휘둘렀다. 그러자 그 깃발의 신호를 쫓아 다른 배들도 일제히 닻을 감고 돛을 올렸다. 눈발을 실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얼굴을 찌를 듯이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었지만 모두들 피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저 시원하다고 느낄 뿐이었다. 모두의 마음이 따스했기 때문일까? 4천여 명의 새로운 희망을 실은 50척의 배는 둥둥 울리는 북소리와 어야디야 뱃노래 소리와 함께 서서히 부두로부터 멀어져 갔다. 제주 목사 김아무개. 제주 목사 김아무개는 부임하여 온 지 3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돈 있는 백성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씌워 붙잡아다 가두고는 두들겨 패고 재물을 빼앗아 자기 재산을 늘린 것뿐이었다. 그것 말고 한 일을 굳이 또 들자면 아녀자들 중에서 얼굴이 좀 예쁘다 싶으면 데려가 함께 어울려 노는 것 정도랄까? 이 두 가지 밖에는 제주 목사 3년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물론 송사라는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을에 뒷줄로 돈을 많이 먹이는 놈이 이기고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뒷줄로 돈을 쓰지 않으면
죄를 뒤집어 쓰기 일쑤였다. 어쨌거나 제주 목사가 다스리는 동원에서는 툭하면 니놈, 죄는 내게 있느니라. 하는 호령과 더불어 퍽퍽 곤장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늘씬하게 곤장을 맞고 나온 사람들은 집으로 실려가 병석에 누워야 했다.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목사이건만 군데군데 그의 선정비가 섰으니 정말 재미있는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송삼복이라는 이방이 제주 목사와 짝짝꿍이 되어서 한 일이었다. 송삼복이라는 이방은 몸집이 조망만 얼굴이 족제비상으로 생긴 목사의 신복이었다.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만만한 사람은 잡아들여 죄를 얽어 곤장을 치고 그렇게 해서 빼낸 돈으로 호의호식을 일삼았다. 백성들의 사정을 빤히 알면서도 목사의 나쁜 짓을 앞장서서 돕는 송삼복에 대해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의 심부름으로 조천에 나갔던 이방 송삼복이 잠시 후 돌아오더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목사에게 사또, 큰일 났습니다. 하고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했다. 왜? 계집아이가 도망이라도 쳤더냐? 목사는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가 싶어 초조히 물었다. 조천에 사는 이 좌수라는 사람에게 17살 먹은 딸이 있는데 인물이 제법 반반하여 목사는 이 좌수에게 동헌에 딸을 들여보내라고 명령을 했었다. 그러나 이 좌수는 펄펄 뛰며 딸을 내놓지 않았다. 화가 난 목사는 오늘 아침에 다시 송삼복을 시켜서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내일은 새벽같이 포리가 잡으러 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지금 계집아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조천에는 생 난리가 났습니다. 송삼복의 대답에 목사는 갈피를 잡지 못하여 되물었다. 난리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그 한양에서 큰 부자로 있는 허씨라는 양반이 큰 배 50척에 곡식 수천석과 수천 명의 사람을 싣고 조천으로 들어와 지금 짐을 푼다, 사람을 내린다, 아주 난리가 났다니까요. 허씨라고? 큰 부자에다 양반? 그거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그래,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곡식과 돈을 싣고 왔다더냐? 그것은 소인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제주로 살러 온 듯 싶습니다요. 그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구나. 그러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가 큰일이란 말이냐? 그것이 송삼복은 무슨 속셈인지 혼자 킥킥 웃었다. 어서 말을 해보려무나. 아닙니다. 하도 큰 봉이 걸려들었기에 좀 놀려드리려고 그랬었지요. 그놈 참. 저 기름에 튀길 놈한테 내가 가끔 속아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 얘 삼보가. 예, 계집도 쓸만한 게 들어있더냐? 글쎄요. 하긴 그 많은 사람 중에 계집이 절반일 텐데 그 중에 쓸만한 계집 하나 없겠습니까? 그렇긴 하다만. 허씨가 소첩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인물이 아주 똑 떨어진다던데요. 그게 정말이냐? 목사는 사뭇 구미가 당기는 듯 그 우람한 몸집이 무색할 정도로 경망스럽게 이방 송삼복에게 얼굴을 들이댔다.
목선은 겉모습 하나만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풍채가 좋았다. 소인이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천 백성이 이구 동성이니 아마 예쁘기는 예쁜가 봅니다. 아하. 목사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징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연방 고개를 끄덕였다. 허씨는 그물 안에 든 고기니 곧 쉽게 주물러 짤 방법을 생각하거라. 하지만 말이야, 생일날 잘 먹자고 이래를 굶겠느냐? 그 이좌수의 딸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무래도 보리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영 안 되겠던? 참내 자기를 죽이고 데려가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내일 보리를 불어보내라. 고얀 놈이지 지가 어딜. 내가 제주 목사 3년에 하고 싶은 노릇을 못 해본 일이 없다. 이좌수 따위가 다 무엇이냐. 아비와 딸년을 다 잡아 대령해라. 잡아다 아비는 옥으로, 딸년은 별당으로. 알겠지? 예. 에잉, 오늘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좌수의 딸년을 불러들이려고 했건만. 이방이 이야기한 대로 그 시간 조천에서는 50적 배에 싣고 온 물건을 풀고 사람이 내리고 하느라 완전히 난리가 났다. 내린 사람들은 서둘러 우물 파기 시작했다. 강경 장터와는 달라서 이곳 조천에는 당분간이나마 묵을 방이 없었다. 다행히 제주는 기후가 온화하여 정월인데도 밭에 무배추가 푸르고 무성한 채 있는 곳이라 추워서 못 견딜 염려는 없었다. 짐 푸는 대로, 사람들 내리는 대로, 우물 파는 대로 분주히 왔다 갔다 하던 허생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갑자기 마을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뒷짐을 지고 여전히 그 굽 달아빠진 나막신을 딸깍거리면서 그가 마을로 들어간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바닥 사람을 사귀면서 민정을 살펴야 했기 때문이다. 딱히 갈 곳을 정하지 않고 마을로 들어간 허생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웬 울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초상집인가 하였으나 초상집 울음소리와는 좀 달랐다. 허생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가족인 듯 싶은 서너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울고 있었다. 아이고 분하고 원통한 지고 그놈이 그 몹쓸 놈이 필경을 내 딸 자식을 이런 넋두리를 하면서 슬프게 흐느끼는 한 늙은이의 목소리가 허생의 귀에 들어왔다. 허생은 주저하지 않고 그 집 앞으로 가서 섰다. 이리 오너라. 커다란 목소리로 몇 번을 부르자 울음소리가 그치는 듯 싶더니 머리가 허연 노인이 나왔다. 한 70쯤 되었을까? 허술한 집과 마찬가지로 옷차림도 허술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위가 있고 점잖았다. 노인은 진정되지 않는 울음 끝을 누르며 퉁명스럽게 그 누구요? 하고 책망하듯 물었다. 그러면서 알량한 노랑수염이 성깃성깃한 얼굴이며 5자가 넘을까 말까 한 키, 낡아 빠진 갓에 거친 무명옷, 굽다른 나막신을 신은 손님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생은 공손히 인사를 했다. 주인이신가요? 예, 그렇소만. 무슨 일입니까? 저는 허생이라고 합니다만. 허씨라면... 노인은 의외라는 듯이 허생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일전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조천으로 왔다는 그 허씨 말입니까? 성가셔하던 눈치와 퉁명스러운 말투가 조금 가시는 듯했다. 예, 그렇습니다. 우연히 이 앞을 지나가다가 댁에서 심상치 않은 곡성이 들리기에 무슨 원통한 일을 당하신 게 아닌가 싶어 잠시 들러보았습니다. 남의 댁 일에 이런 참견을 하는 것이 좀 주제넘긴 합니다만 그저 호기심에서 실례를 좀 할까 합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지요? 노인은 생김새와는 달리 정중하고도 기품 있는 허생의 태도에 호감을 느꼈다. 한양에서 내려온 큰 부자요. 양반인데다가 50척의 큰 배에 수천 명의 사람을 싣고 와 조천을 한바탕 뒤흔들었다는 얘기에 볼성 사나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예의 바르고 위엄이 있는 것에 꽤나 놀란 눈치였다. 허생의 이름을 듣고 노인의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슨 까닭인지 쉽게 입을 열려고 하지는 않았다. 굳이 아시려고 할 것까진 없습니다. 즐거움은 나누면 배가 되고 근심 걱정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께 이루어면 이루었지 해는 끼치지 않을 테니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은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허생을 방 안으로 이끌었다. 누추하지만 잠시 들어오시지요.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정하고 앉아 새롭게 자신들을 소개했다. 저는 이 좌수라고 합니다. 저는 허생입니다. 동성명을 한 후에 이 좌수가 이야기를 꺼냈다. 슬픔이 잔뜩 묻어있는 목소리였다. 제가 젊어서 슬아의 혈육이 없다가 50이 넘어서 자식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올해 17살이 되었습니다.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식 귀여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마는 제게는 특별한 딸 자식이지요. 그런데 그 제주 목사가 그 어린 것을 자기에게 바치라는 것이요. 이좌수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딸에 대한 사랑과 그 딸을 빼앗아가려는 사람에 대한 분노,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허탈감 등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허생은 그런 이좌수의 모습을 보면서 쓸쓸함을 느꼈다. 허생은 어떤 방법으로 제주 목사를 혼내주어야 할지 곰곰이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 애를 둘째 부인으로 삼아 오래오래 데리고 산다 해도 저로서는 차마 못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좌수는 허생의 동의를 구하는 말투였다. 허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놈의 행동으로 보아서는 며칠 데리고 놀다가 헌신짝 버리듯 버릴 것이 분명하니. 이좌수가 낮게 한숨을 내뱉자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근심까지 함께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허생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좌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너무나 분명하니 힘없는 저로서는 딸을 지킬 방법이 없군요. 이렇게 원통하고 분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70평생에 제주 목사를 수십 명 치렀고 그 중에 나쁜 목사도 많이 보았소마는 이번 김가놈 같은 놈은 처음이요. 그 말 끝에 이좌수는 그동안 제주 목사가 한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남의 집 여자를 빼앗아다가 놀이개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돈 좀 있는 사람이라 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없는 죄를 만들어 씌워 매질을 하고 돈을 빼앗은 일 등
갖가지 못된 행실을 자세히 예를 들어가며 이야기했다. 말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허생은 이좌수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지방 관리들의 복정에 대해서는 일찍이 한양에서도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 이 제주 목사보다 더 악랄한 목사는 있을 수 없을 것만 같군요. 이좌수가 조용히 동의를 나타냈다. 그러니 이곳을 떠날 형편도 못 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좌수의 목소리에 배어난 절망의 무게가 허생의 가슴을 짓눌렀다. 허생은 이좌수에게 다가앉아 손을 꼭 잡았다. 제가 비록 힘은 없지만 한번 나서 보지요. 이좌수는 귀가 번쩍 뜨인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허생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그렇게 한참 허생을 바라보던 이좌수는 손에 힘을 꼭 주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이좌수의 손을 허생도 힘주어 잡았다. 그래만 주신다면 죽어서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물기 어린 이좌수의 눈에서는 금세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그런 이좌수의 모습을 보니 그가 얼마나 딸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우선 노인장께서 좀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허생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제 딸을 구할 수 있다면 불 가운데들 못 들어가겠습니까?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이좌수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허생은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이좌수에게 조용조용히 속삭였다. 제주 성내에 목사의 못된 짓에 불만은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허생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조바심하며 바라보던 이좌수는 당연한 말을 묻는 허생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제주 백성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빈말은 아니지요. 이방 송삼복 한 놈만 빼고는. 송삼복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는 듯이 이좌수가 몸을 떨었다. 그렇게 불평을 품은 사람 중에서 말씀입니다. 예. 이좌수가 서둘러 대답했다. 그 중에서 똑똑하고 남들이 믿어하는 사람 몇 명만 내일 밤까지 저와 조용히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럼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계획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좌수는 벌써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 믿음직한 허생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안으로는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점심때가 못 되어서 저는 붙잡혀 가고 말 게 분명하거든요.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었다. 허생이 적당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면 이좌수의 기대는 눈물이 되어 아롱아롱 떨어질 것만 같았다. 그러면 지금 이 길로 성내에 들어가서 우선 몇몇 사람만 데리고 나오십시오. 허생은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계획을 바꾸어 말했다. 그러고는 이좌수에게 다가앉더니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좌수께서는 오늘 밤 늦지막이 식구들을 데리고 제 배로 피신하십시오. 허생의 믿음직스러운 말에 이좌수의 눈에는 감격 어린 눈물이 글썽하게 괴어왔다.